아빠가 엄마 맨날 울게 해.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말이 제 심장을 이렇게 찌를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온한 밤이었어요. 6살 된 손주 민준이가 제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제 팔을 꼭 붙들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딸아이 수진이가 야근이 많다며 민준이를 맡기고 간 지 벌써 2달째였지만 저는 이 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민준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도 잠이 들려던 참이었어요. 아이가 가끔 뒤척이긴 했지만 그저 평화로운 밤이었죠.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들어오고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리는 고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평범한 잠꼬대려니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어서 나온 말이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엄마가 또 울어. 아빠가 소리 질렀어. 라는 아이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민준이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어린 얼굴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잠든 아이가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작은 눈물방울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딸아이는 항상 잘 지낸다고 했거든요.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라며 밝게 웃곤 했어요. 사위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딸을 사랑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다 연기였단 말입니까? 민준이가 또 뒤척이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가기 싫어. 엄마가 또 맞을까 봐. 그 마지막 말에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저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를 꼭 안고서 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제가 딸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건 아닌지, 사위를 너무 쉽게 믿은 건 아닌지, 후회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웃으며 일어났어요. 할머니 좋은 꿈 꿨어요 하면서 제 볼에 뽀뽀까지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어른스러웠어요. 6살이 지을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민준이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전화벨 소리에 움찔하는 것, 문 닫히는 소리에 깜짝 놀라는 것, 그리고 가끔씩 허공을 바라보며 무서워하는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건 민준이가 잠들기 전에 한 기도였습니다. 작은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채로 하나님, 아빠가 엄마 안 때리게 해주세요. 민준이가 착한 아이가 될게요. 라고 간절히 빌더라고요. 6살짜리가 자기가 착하지 않아서 부모가 싸운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렸습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말이에요. 할머니, 우리 집에는 왜 깨진 접시가 많아요? 며칠 후 민준이와 함께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이가 던진 이 순수한 질문이 제 마음을 또다시 흔들어 놓았어요. 그날 오후는 평화로웠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거실에서 민준이와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거든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레고 블록들을 쌓아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잠시나마 안도했어요.
이렇게 순수하게 노는 모습을 보니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민준이가 레고로 집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아이는 방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인형들을 모두 다른 방에 떨어뜨려 놓더라고요. 민준아, 가족들이 왜 다른 방에 있어? 라고 물으니까 아빠가 화나면 엄마랑 민준이는 다른 방으로 숨어야 해요. 아빠 무서우니까. 라고 아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레고 집을 발로 확 차버리는 거예요. 무너진 레고를 보면서 우리 집도 이렇게 부서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6살 아이가 집이 부서지길 바란다는 게 얼마나 절망적인 일인지. 다음 날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민준이가 갑자기 제 화장대 앞에 서서 파우더를 얼굴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으니까 엄마처럼 해보는 거예요. 엄마는 맨날 이거로 얼굴을 하얗게 만들거든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딸이 왜 항상 짙은 화장을 하고 다니는지 말이에요. 상처를 가리려고 했던 거였어요. 민준이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할머니, 엄마는 왜 항상 긴팔을 입어요? 여름에도 긴팔만 입는데. 그리고 목에도 항상 목도리를 해요. 라고요. 아이의 이런 세심한 관찰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며칠 후 밤이었어요. 민준이가 갑자기 악몽을 꾸고 깨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을 떨면서 할머니, 무서운 꿈 꿨어요. 아빠가 엄마 머리채를 잡고 그리고 엄마가 바닥에 넘어져서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꿈이 아니라 실제로 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아이를 달래주면서 민준아, 그런 일이 자주 있니?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거의 매일이요. 아빠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항상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 얘기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요. 아빠가 더 화낼까봐, 엄마가 더 많이 다칠까봐. 6살짜리가 이미 협박과 위협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건 민준이가 그린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그릴 때마다 얼굴에 시퍼런 점들을 찍어 놓았어요. 이게 뭐야? 라고 물으니까 엄마 얼굴에 있는 아픈 곳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그림은 항상 크고 검게 그렸어. 온 가족을 내려다보는 모습이었어요. 아빠는 왜 이렇게 크게 그렸어? 라고 물으니까 아빠는 무서우니까 크게 그려야 해요. 진짜로도 무섭고 커 보여요. 라고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우리 딸과 손주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민준이가 잠들기 전에 한 말이 제게 마지막 용기를 주었어요. 제 손을 꼭 잡고 간절한 눈빛으로 할머니, 엄마를 구해주세요. 민준이 혼자서는 엄마를 지킬 수 없어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에게 직접 이야기해야겠다고. 더 이상 추측과 관찰로만 끝낼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그냥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며칠 후 민준이를 데리러 온 수진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자세히 관찰했어요.
평소보다 화장이 더 짙었고 왼쪽 볼이 부어 있었습니다. 파운데이션으로 가렸지만 멍자국이 선명했어요. 손목에는 손가락 자국 같은 상처가 있었고 목 뒤쪽에도 뭔가 감추려는 듯 스카프를 둘렀습니다. 딸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엄마, 민준이 잘 있었죠. 오늘은 일찍 가야 해서.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민준이가 잠든 후 저는 딸과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조심하려고 하는데.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아,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민준이가 다 이야기했어 라고 하니까 딸이 깜짝 놀라며 민준이가 뭘 말했는데요? 라고 물었어요. 내가 매일 맞고 있다는 것, 집에서 숨어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 라고 제가 차근차근 말하자 딸이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고개를 숙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니? 라고 물으니까 민준이를 가진 다음부터였어요. 임신했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기뻐했거든요. 그런데 배가 불러오면서 자꾸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 못 잔다고 신경 쓸 게 많아졌다고. 라고 딸이 목이 메인 채로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정말 지옥이었어요. 아이가 울면 시끄럽다고 화를 내고 제가 아이 돌보느라 자기한테 신경을 못 쓴다고 때리고 처음에는 뺨을 한 대씩 때렸어요. 그러다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나중에는 물건을 던지기도 했어요. 민준이가 보는 앞에서도 라고 하면서 딸이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엄마한테라도. 라고 하니까 말하면 뭐가 달라져요? 경찰에 신고하면 더 심하게 맞을 거고, 이혼하자고 하면 민준이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해요. 양육비는 한 푼도 안 주겠다고 하고. 라고 딸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엄마, 그 사람이 민준이한테도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크게 때리지는 않지만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민준이가 저를 감쌀 때마다 그 사람은 더 화를 내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손주까지 위험하다니.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그만해. 엄마가 도와줄게라고 하니까 딸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그 사람을 모르세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만약 우리가 도망치려 한다는 걸 알면 정말 죽일지도 몰라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딸과 손주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딸과 저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사위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를.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나쁜 사람이라고 해요. 몇 주 후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한 이 말이 제게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사위가 이미 저를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거든요. 딸과 상의한 후 저희는 조심스럽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먼저 딸의 상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딸이 부끄러워했지만 이것도 민준이를 위한 일이라고 설득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도 받았고 딸의 직장 동료를 통해 변호사도 소개받았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해자가 보복할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예언적이었는지 저희는 곧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밤 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자꾸 제 핸드폰을 확인하고 어디 갔다 왔는지 추궁하고 혹시 엄마와 만난 거 들킨 건 아닌지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위가 딸을 평소보다 더 심하게 폭행한 거였어요. 딸은 갈비뼈에 금이 갔고 얼굴은 너무 부어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날 새벽 2시경 딸이 민준이를 업고 제 집으로 도망쳐 왔어요. 문을 열었을 때 딸의 모습을 보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람에게 할 짓입니까? 엄마,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딸이 제 품에 안기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민준이한테도 심하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분노한 것은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사위가 직접 제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겉으로는 정중하게 말했지만 눈빛이 살벌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여기 있죠. 집에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사위가 말했지만 저는 문을 꽉 잡고 놓지 않았어요. 우리 딸은 여기 없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는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제 아들이고요. 어머님이 가족을 떼어놓으실 권리는 없습니다. 라고 사위가 말했는데 그 목소리가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그리고는 더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우리 가정사에 개입하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연세도 많으시고 혼자 사시는데 뭔가 위험한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이에요.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협박한다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경찰에 신고할 거야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경찰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증거도 없고 수진이도 부인할 텐데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나온 후에 수진이와 민준이가 어떻게 될지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딸과 손주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고 제안했지만 딸은 극도로 두려워했어요. 엄마, 그 사람이 정말 우리를 해칠 거예요. 법정에서 이기더라도 그 후가 더 무서워요. 라고 떨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위가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였습니다. 꽃을 들고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심지어 상담도 받겠다고 하면서 정신과 진단서까지 가져왔습니다. 딸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래도 민준이 아빠인데 정말 변한다면 상담도 받겠다고 하고 라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도 다 계산된 연기라는 것을 말이에요. 할머니, 정말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사위의 협박과 회유가 계속되면서 딸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끝을 봐야겠다고 말이에요.
사위의 회유 작전은 정말 교묘했어요. 매일 꽃을 사들고 와서 사과하고 상담 치료를 받겠다며 진단서까지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민준이에게 비싼 장난감을 사주면서 아빠가 많이 미안해. 이제 착한 아빠가 될게라고 달랬어요. 딸이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민준이도 아빠를 그리워하는 것 같고.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라고 말하는 딸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이런 사람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밤 사위가 술에 취해서 집에 찾아온 거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나와. 우리 가족을 왜 갈라놓으려고 해? 라면서 말이에요. 저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위는 경찰이 오기 전에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본 민준이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아빠가 또 우리를 데려갈까 봐. 라면서 온몸을 떨었어요. 그날 밤 저는 딸과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아,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지금 잠깐 착한 척하는 것뿐이야. 민준이를 봐.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라고 말했어요. 딸도 그제야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저도 사실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라고 고백했어요.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증거가 충분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딸의 의지였어요. 수진이가 끝까지 버텨줘야 이길 수 있었거든요. 법정에 가는 날 아침, 저희는 모두 긴장했어요. 사위는 정말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입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가족을 사랑한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준비한 증거들은 명확했어요. 의료 기록, 상처 사진들,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이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8살 아이가 증인석에 서서 한 말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어요. 아빠가 엄마를 때릴 때마다 민준이는 방에 숨어서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민준이가 착한 아이가 될 테니까 아빠가 엄마 안 때리게 해달라고. 라고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증언했을 때 법정은 숨이 멎을 듯 조용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민준이의 양육권도 딸이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그때부터였어요. 사위는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계속 항소했고 양육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딸의 직장에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어요. 저희는 몇 번이나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몇 달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빠듯했고 사위의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에 늘 불안했거든요. 딸은 다시 우울해지기 시작했고 민준이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로가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는 자유가 있었거든요. 더 이상 폭력에 떨지 않아도 되는 자유,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자유 말이에요. 변화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야 민준이가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이가 저에게 그림을 그려줬는데 엄마와 할머니와 민준이가 손을 잡고 서 있고 그 위에 커다란 무지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비가 그쳤어요. 무지개가 나왔어요.
라고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그제야 저도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딸의 회복도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 몇 달은 밤마다 문단속을 여러 번 확인하고 전화벨만 울려도 움찔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직장에서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사위의 괴롭힘도 점차 줄어들었고 저희도 새로운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정말 풍족했습니다. 민준이가 9살이 되던 해 아이가 처음으로 학교에서 친구를 여러 명 사귀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축구부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큰 소리로 웃어도 돼요? 큰 목소리로 응원해도 돼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럼 민준이는 크게 웃고 크게 뛰어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이제는 누구한테도 눈치 보지 마라고 대답해 주니까 아이가 정말 환하게 웃으며 제게 안겼습니다. 딸은 상담사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딸을 보면서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머니, 민준이는 할머니 덕분에 새로 태어났어요. 할머니가 용감해서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민준이도 커서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요. 지금 저희는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큰 집은 아니지만 진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따뜻한 집이에요. 민준이는 이제 11살이 되어 학교에서 반장까지 하고 있고 딸은 상담센터에서 일하며 어려운 가정들을 돕고 있어요. 이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작은 신호를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아이의 잠꼬대가, 그림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려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저희처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만 마세요.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 있고 여러분을 이해해 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부디 그 목소리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이웃입니다.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요?